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림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의 만남과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국정감사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정우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 떨어진 풍등으로 발생한 대형 화재 원인과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보도하면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조사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8일 뉴스 리뷰에서는 이번 저유소 화재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연기띠는 잠실 하늘에서도 보일 정도로 컸고 외출 자제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일인 7일과 8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나타났고 오염 물질의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수 오염 우려도 크지 않고 하천으로의 유해물질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0일 뉴스 리뷰에서는 풍등을 날려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입건된 스리랑카인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과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실화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는데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저유소 화재는 송유관 공사의 부실 관리가 더해져 인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풍등에 의한 발화로 폭발로 이어진 18분 동안 송유관공사 측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당 저유소에는 45대의 CCTV와 당직자 4명이 있었지만 모니터링 전담 인원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이 사고 초기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유소방대 운영 등의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름 탱크 주위가 인화성 높은 잔디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8곳 저유소 가운데 탱크 주변에 잔디를 심은 곳은 고양 저유소가 유일하지만 탱크 외부에는 화재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위험물 안전관리 과정에서 공사 측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 뉴스 리뷰에서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둘러싼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는데 수사 절차와 방향, 적용 혐의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원들은 스리랑카인에 대한 영장 신청과 긴급 체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 적용 혐의와 수사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민감용청장은 시간에 쫓겨 수사하다 보니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 대한 보도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게 다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화재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로 맞춰졌는데 해당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관심을 끌만한 특이한 사안을 중심으로 흥미 위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운 보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유소라는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지 않고 해당 시설의 관리 지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에 대한 단순 보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공포를 조성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 시설물에 대한 논의들을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0일 뉴스 리뷰에서는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유치원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학부모들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잦은 폭행에 노출돼 심리치료를 받은 아이까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폭력을 휘두른 26살 A 교사를 해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대로 A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학교 A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고소를 접수받아 수사 중인데 사건 발생 전 3개월간의 학교 CCTV 영상 조사 결과 폭행 10여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생 한 명도 폭행을 당했고 폭행에 가담한 교사가 1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 장학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은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 뉴스리뷰에서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의자로 입건된 교사는 무려 10여 명으로 피해 학생들은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등굣길에 담임 교사의 폭행을 목격한 학부모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지난 5월부터 3개월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폭행 피해를 확인하였고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1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들에게 출근 금지 조치를 내리고 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연이은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사건이 발생한 특수학교에 대해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학생 학부모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장애학생 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칭 행동문제특별지원단을 만들어 장애학생과 보호자,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은 시청자들에게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은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책임 주체들의 대처법을 차분하게 보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처리 절차나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과는 다르게 가해자와 중재자 혹은 관리자가 동일한 이러한 사건들은 폭력에 의한 1차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추후 조사 과정에 벌어지는 2차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를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하였고 국정감사의 진행 사항을 차분하면서도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10월 10일 뉴스리뷰에서는 총 753곳의 피감기관에 대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과 탈원전 등을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 차단막을 치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직전 장관의 교체는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이 제19 감사기 태도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본격 질의에서는 여야 모두 법원의 제19 감사기 의혹을 비판했고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에 대한 압수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침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가 표시됐는데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던 신창현 의원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차례 대책에도 집값이 여동쳤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급자족형 신도시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강조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 뉴스리뷰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5.24 조치의 해제보다 원인이 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이 5.24 조치와 같은 대북 제재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문 관세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유은혜 부총리를 국감에서 배제시키면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때 국감장을 집단 퇴장하고 유 부총리의 증인 선서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을 또다시 인사청문회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장악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으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져 국감이 지연되었고 발표가 연기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나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이고 현행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12월에 발표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선 최저임금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에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정 수용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옹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는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동시에 제한된 기간 내 다양한 사안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번 보도들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진행된 국정감사를 차분하게 다루고 현장감을 잘 포함해서 보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도한 점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처럼 다양한 사안들이 제시될 때 뉴스 가치나 중요도에 따라 일정 정도 가중치를 두어 제시하는 방식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추가해서 제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김아령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전통문화 도우미 그들이 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급 도우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찾을 거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꼭 가봐야 될 명소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SNS를 통하여 퍼진 동영상을 보고 찾아왔다는 관광객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속촌의 명물이라 불리는 전통문화 도우미들이 등장했는데요.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캐릭터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관광객들과 자유롭게 민속촌을 누비는 모습이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육회발랄 흥분올부까지 민속촌 곳곳에서 웃음 폭탄이 터집니다. 그중에서도 물병으로 어떤 그림이든 그려내는 화공 도깨비는 민속촌에서 최고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특히 꼬마 팬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그럼 다니나 갈게요. 안녕. 위에 공연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봐요.
열성 팬들에게 선물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넘치는 인기만큼이나 팬 서비스도 확실한 화공도깨비. 어딜 가나 팬들의 관심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에 화공 캐릭터 송영진 씨는 캐릭터들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생겨난 것에 대한 뿌듯한 마음을 인터뷰를 통하여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스타인 변사또 캐릭터 김탁 씨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재치 있는 상황극을 만들어내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주기 바쁜데요. 괜찮으세요? 와주셨는데?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저 유튜브 저도 많이 봐가지고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자주 올 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재미있고. 김탁 씨는 민속촌이 전통 문화를 테마로 지정하되 놀이동산 테마파크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다양한 연령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습니다. 이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선 하루에 2번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전래동화의 유쾌한 반전. 민속촌 안에 있던 캐릭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래동화를 유쾌하게 풀어내 관광객들은 눈을 뗄 틈이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든 팬들. 하루 종일 사람들. 때로는 자신이 아닌 캐릭터로 살아가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SNS에 올라온 자신들의 동영상을 보며 금세 피곤함을 덜어내고 공연장으로 힘차게 다가가는 전통문화 도우미들인데요. 최고의 보약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찍었던 게 이제 편집을 하고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들 재밌다고 하시네요. 사람들이 전통을 딱딱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 없이 스며들게 하고 싶다는 화공 캐릭터를 맡은 송영진 씨의 인터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곳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덕수궁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통악기의 연주. 웅장한 전통악기와 같이 줄지어 등장하는 모습에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비장한 분위기에 보는 사람마저 숨죽여 지켜보는데요.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수문장 교대식은 벌써 20년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해올 뿐더러 왕궁을 지키는 수문군의 교대의식인 만큼 조선 왕조의 웅장한 위엄을 보여주는 특별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색다른 경험을 체험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mazing to learn other country cultures. I like the colorful everything and all the exercise, the culture. I like the beautiful. The Korean people keep their heritage in good condition. Very good. 30여 분간의 의식이 끝나면 출연자들은 대기실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출연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날씨라고 합니다. 기능성 옷이 아니다 보니까 속에 이제 열이 많이 더울 때는 열이 많이 차 있고 추울 때는 좀 크다 보니 바람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많이 추운 편이에요. 수문장 교대식 출연자 송대성 씨는 8년차의 경력으로 이 중에서 제일 최고참이라고 하는데요. 교대식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욱 완벽한 교대식을 위해 휴식 시간에도 쉴 틈 없이 연습에 몰두하는 출연진들인데요.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역사를 재현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아령 학생은 이번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전통문화 도우미들이 스스럼 없이 관광객들과 웃음을 나누고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스며들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김아령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20대 청년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행 처벌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질 만한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 등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최근 배우 박혜미 씨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만취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사건, 또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논란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남을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남을 숨지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상자 중에서 7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금고나 징역형은 7%, 벌금형도 20% 미만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자들은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마신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가까운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동아일보는 지난 11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마침내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국회의원이 11일에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췄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살인죄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전반적인 처벌의 수위를 현재보다 높였습니다. 또 이 법은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생 피해를 발생시키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서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얼굴, 성명 및 나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헤럴드 경제는 지난 12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주요 유럽에서는 어떤 식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언론들도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 알려진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을 하면 총살형에 처한다. 불가리아는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교수형에 처한다. 터키는 30km를 걸어오게 한 다음에 구속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최근 일간지 2곳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미국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접근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을 하는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조항에 의해서 위험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대법원은 사망 시에 징역 1년에서 3년, 최대 4년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1982년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살인에 준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뉴저지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사고를 낸 경우에 2013년에는 57%, 지난해에는 72%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형량을 높게 처벌합니다. 일본은 형량만 높은 게 아니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 제공자는 최고 징역 3년형, 차량 제공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형이 14년인 영국은 벌금 액수에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술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예, 이 사실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 법안이 이번에 마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대부분은 실형을 면합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2,154명 중에서 70.9%인 1,528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2016년과 2017년에 발의돼 있고 작년 11월에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법안들은 아직 현재 소속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술 먹고 저지른 작은 잘못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